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최지환입니다. 이번 지식 공유 시간에는 6G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서비스 및 핵심 기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궤도 위성망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고, 그 저궤도 위성망의 활용과 서비스 발전 방향, 그리고 그 핵심 기술에 관하여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궤도 위성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궤도 위성망의 핵심은 일단 위성 고도가 지상으로부터 2000km 미만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던 정지궤도 위성의 36,000km에 비하여 10배 이하 가까이, 10배 이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군요. 10배보다 넘게 더 우리 지표면에 가깝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성의 고도가 지표면으로부터 가까이 당겨짐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일단 전파가 한번 위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라운드 트립 딜레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처럼 36,000km에 있을 경우 한 번 전파가 위성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약 250ms 정도, 한 4분의 1초 가까이 쓰이게 되고, 이 정도의 지연 시간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응용하고 싶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화상 통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음성 전화에서도 불편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연 시간입니다. 이를 약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1 넘게 줄임으로써 딜레이 시간을 10ms 내외로 줄일 수 있고, 이 경우 우리가 위성통신의 전통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는 고지연 시간을 극복함으로써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에 쓰일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단점으로는 일단 지상이 지표면에 가까워짐으로써 위성 하나가 커버하는 지상 서비스 에이리어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정지궤도 위성이라면은 3개만 있어도 전 지구를 커버할 수 있는데, 이 궤도가 훨씬 낮아짐으로써 훨씬 더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정지궤도 위성은 우리 지표면에서 볼 때는 항상 위성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고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위성이 움직이게 되고, 따라서 위성 자체가 위성 그 토폴로지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물리적으로는 위성의 신호를 받거나 위성의 신호를 보내는 안테나가 항상 위성을 쫓아다니면서 트래킹을 해야 되고, 또한 물리적으로 도플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은 위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위성 기지국이 바뀌는, 즉 핸드오버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지상망에서 핸드오버라고 하면은 그 수신자, 저희 사용자가 움직임으로써,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고속 열차 안에 있음으로써 핸드오버가 일어나는 것인데, 저기도 위성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정된 위치에 있더라도 기지국 역할을 하는 위성이 움직임에 따라서 핸드오버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뭐 모든 이러한 방식은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이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를 만드는 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기술이 있냐면은 당연히 이제 위성수가 더 많이 보이니까 우리가 일종의 셀룰라이트 다이버시티를 추구할 수도 있고, 또한 많은 위성과 통신하기 위해서 위성과 지성 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위성 간 링크 ISL을 활용함으로써 그 저궤도 위성이 원래 줄 수 있는 그 저지연 시간의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이제 저궤도 위성의 장점으로 들어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중간 부분에 있는 이제 그 로켓 발사 비용이라든지 위성을 한번 띄우는데 필요한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저궤도 위성망의 예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1세대 위성망으로 개발되었던 이리듐이나 글로벌스타, 지금도 현재 운행을 하고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 2세대 망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는 원앱이라든지 스타링크, 그다음에 아직까지 운용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원앱과 스타링크의 경쟁망으로서 계획되고 있는 아마존의 카이퍼가 있습니다. 위성망의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이제 이런 모든 위성망은 아직까지 계획되고 아니면은 일부 모든 기능을 아직 갖추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제 어, 테스트 버전, 베타 버전 아니면 이제 초기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 더군다나 이제 모든 이 망들이 사실은 이제 그 프라이빗 회사의 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능 스펙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2년 전에 MIT 항공과에서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원앱, 스페이스X, 아마존의 카이퍼, 그다음 이제 거기에 캐나다의 텔레셋까지 더해서 이러한 망들이 제가 이제 얘기하는 위성수라든지 아니면 위성 간 링크의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시스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사실 뭐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위성 하나당 도대체 어느 정도의 데이터의 양을 제공하는가. 에버리지는 보통 뭐 몇 기가에서 많게는 뭐 한 15 정도까지, 15기가 정도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맥스는 그것보다 이제 많은 20 정도에서 50까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수치가 주어지면은 보통 우리가 뭐 5G망, 6G망, 지상망에서 기지국당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 기가 이상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들과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위성 인터넷 성능이라고 하면 과연 이제 우리가 실제 지금 베타 버전이 운영되고 있는 스페이스X에 연결을 하였을 때 어느 정도 다운링크 스피드를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시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며칠 전에 발표난 것에 의하면 올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외 많은 나라들에서 스타링크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회사들에서 스타링크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측정을 해서 다른 지상망 아니면 이제 전통적인 정지궤도 위성 기반 위성망들과 성능을 비교해 발표를 하는 이제 그런 수치가 여기 주어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북미 지역이고 오른쪽에는 유럽 지역인데 수치를 보시면은 북미 지역에서 스페이스X 미국에서의 성능이 다운링크가 한 50메가 정도 나오는 게 보이시네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제 조금 더 높은데 아직 뭐 100메가 미만 정도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all fixed라고 하는 것은 지상망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 상황은 조금 더 나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수치들이 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많은 나라들에서 100메가 이상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각각의 국가에 따라서는 지상망보다도 더 높은 속도를 낸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 단순히 스타링크의 성능이 스타링크로 대변되는 위성 인터넷의 성능이
지상망에 비해서 뭐 좋다,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위성망을 꼭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현재 이제 비교를 해볼 때 수치가 뭐 지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언제 어떻게 측정에 따라서 약간 이제 좀 퍼포먼스 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뭐 지상망에 비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라고 해도 실제 수치를 보면은 뭐 50메가 이상, 뭐 100메가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나쁜 속도가 아니라는 우리가 보통 뭐 50에서 150 정도 나오면은 특별히 뭐 고사양의 고화질의 영화를 본다든지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이제 인터넷을 쓰는데 불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 성능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뭐꼭 위성뿐만이 아니죠. 전반적인 인터넷의 성능을 얘기할 때 이제 필요한 것이 지연 시간 비교인데요. 이런 그 저궤도 위성망의 지연 시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도 이제 비교를 한 표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제 많은 수치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영어 약어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비교 대상은 어, 뭐 뉴욕과 더블린이라든지 상파울로와 런던, 토론토와 시드니 같이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너서 대륙간 이제 통신을 할 때, 대륙간 데이터 송수신을 할 때, 이 O로 시작하는 해저 광 케이블과 OF로 시작하는 해저 광 케이블과 OW로 시작하는 그 옵티칼 링크, 광통신 무선 링크를 사용한 위성망과의 속도 차이를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 케이블 안에 굴절률의 차이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전파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죠. 이제 그 중에서 OFTN3, 그게 이제 보통 굴절률이 1.46, 73 정도가 나오는 이제 그 광 케이블이고요. 그다음에 위성망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가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당연히 지원 시간이 달라지게 될 테니까요. 보통 이제 스타일링크에서 많이 사용을 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는 550km, 그래서 OWSN2를 이제 서로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 비교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OWSN2로 얘기되는 위성망을 통한 전체 지연 시간이 OFTN3로 나타나는 해저 광 케이블 지연 속도에 비해서 더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 또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가상적인 상황을 가정하여서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 운영 상황에서 뭐 위성통신이 해저 광케이블보다 이 정도 현재 좋게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위성 인터넷 스펙이 공개되어 있는 스펙으로 올라가 있고 현재 베타 운영되거나 아니면 향후 운영될 이런 사양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라든지 아니면 지연 시간 면에서 지상망, 지상 무선망이나 해저 광케이블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그 정도 성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위성망 서비스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저궤도 위성망을 사용하려고 하는 세 가지 큰 서비스 분야는 이제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셀폰에서 직접 위성에 접속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성용 접시 안테나 같은 것을 놓아서 위성으로 전파를 쏘는 것은 그런 접시 안테나, 뭐 지붕 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옥에다가 설치를 해갖고 거기서 담당을 하게 하고 그 안테나까지는 지상망, 와이파이라든지 4G, 5G 무선망을 어, 하거나 아니면은 유선망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 사용자가 사용하는 터미널에서 직접이 아닌 간접 접속 형태인 거죠. 릴레이나 백홀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 특히 이제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지상망 서비스를 설치하기 어려운 극지방이라든지 바다 위라든지 사막 위라든지 그런 곳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글로벌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세 번째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 활용 분야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한 2년 전쯤에 실제 3GPP 그 위성망 논의, 이제 난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 NTN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서 유럽의 우주항공 그 자이언트 중에 하나인 탈레스에서 발표한 5G 위성 접속 시나리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직접 접속, 간접 접속 세 개의 이제 큰 그 분야를 나누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접속과 간접 접속의 경우 이것이 이제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이 어떤 형태를 갖느냐, 터미널과 안테나가 어떤 형태를 갖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직접 접속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작은 휴대전화에서 통신을 바로 하는 것이고요. 간접 접속은 이제 그 대신 좀 더 큰 디시형 안테나나 아니면 선박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자동차에 탑재하는 이동체 위성 안테나, 보통 eSIM이라고 부르는데요. VSAT, eSIM 그런 것을 이제 설치해가지고 통신을 하는 건데, 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파수 문제는 보통 지상망에서 많이 벌써 그 저주파 대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고주파 대역으로 올라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쿠밴드, 카밴드로 얘기되는 뭐 10기가, 20기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주파로 올라가니까 대역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안테나 사이즈가 큰 그런 형태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아직 휴대전화에서 이런 이제 그 쿠밴드라든지 카밴드 통신을 하는 것은 실제 안테나라든지 부품 그 기술에서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5G, 6G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저주파 통신 상대적으로 저주파죠. 7기가 이하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2기가 내외에서의 대역 통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대역으로 해서 빌로우 7기가 그다음에 어버브 7기가 나누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핸드셋이 달라지는 이러한 형태의 접속 시나리오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런 접시형 안테나를 지붕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 접시형 안테나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phased array DC 안테나이고 그다음에 이제 집 안에서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통신을 하는 이제 릴레이 형태, 간접 접속의 형태인 거죠. 당연히 주파수는 쿠밴드, 카밴드 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홈 서비스 아니면 오피스 서비스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보통 뭐 메타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정도 전파 속도를 통신 속도를 낸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이 스타링크 위성 하나당 뭐한 5기가 bps 정도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뭐 앞에 있는 이런 이제 수치로 나누어 보면은 위성 하나당 뭐 최대 100명 정도 서비스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위성통신의 그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이제 위성을 좀 더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럴 경우 이제 당연히 스케줄링이나 빔포밍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간섭도 최소화하고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을 최대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위성통신하면 이제 이런 형태의 접시형 안테나를 달고 간접 통신을 이용하는 우리 단말에서는 이제 와이파이나 4G, 5G 지상망 통신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통 예상을 해왔는데 이제 요 기조가 한 작년 뭐 하반기 정도부터 조금 달라져서 직접 우리가 쓰는 셀폰에서 위성을 향해서 바로 통신을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나 기술도 많이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그 메이저 통신망 업체 중에 하나인 T-모바일과 협업을 해가지고 현재 지상망에서 쓰고 있는 L밴드 2기가 대역 정도죠. 그 대역에서 스타링크를 T-모바일 유저들이 T-모바일 셀폰을 가지고 전혀 다른 뭐 변경이나 다른 뭐 서비스 그 기술 그 다른 기술 필요 없이 다른 터미널 형태 필요 없이 통신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올해부터라는 거예요. 2023년이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궁금해하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올 것인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작은 핸드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사실은 멀리 몇천 킬로,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우주까지 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데이터 레이시 매우 낮은 텍스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아주 간단한 저음질의 보이스 콜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하기를 뭐 한 셀당 보통 한 1,000개의 음성 통화까지도, 그 메시지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런 그 예상을 내놓기로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쓰는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은 전혀 수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상 몇 킬로, 뭐 아주 멀어야 진짜 10킬로에 있는 기지국이 아닌 몇백 킬로, 1000킬로 위에 있는 위성까지 통신을 하려면은 그 얘기는 이제 위성 쪽에서 좀 더 고출력으로 신호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보내는 아주 약한 신호도 잘 탐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V2 미니라는 버전의 위성을 이제 쏠 거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이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출력의 파워를 신호를 보내고 그다음에 아주 그 파워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을 그런 그 안테나가 굉장히 큰 그런 위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상 기지국에서 갖추고 있던 프로토콜 스택이 진짜 우주 위성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을 갖춘 위성을 쏠 거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의 위성 접속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요것이 그 우리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키게 된 게 작년 8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이제 애플의 아이폰 14이 글로벌 스타를 이용해서 비상시에 텍스트 메시지를 받게 하고 그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면서부터였죠. 그러면서 이제 어, 셀폰에서도 위성에 바로 접속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먼 미래의 시나리오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이 이제 모두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ES에서 퀄컴이 스냅드래곤 셀룰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글로벌 스타의 사실은 경쟁 1세대 위성망인 이리듐에 어, 상, 상대적으로 지상망에서 많이 쓰는 L밴드 대역에서 어, 접속할 수 있게 해서 역시 비상시라든지 아주 간단한 형태의 메시지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엑스노스 칩이 그
위성 NTN이라든지 아니면 NB-IoT는 내로 밴드 IoT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성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엑소노스에 탑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장에서 T모바일과 스타링크의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쪽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서방권 말고 중국에서도 사실은 그 아이폰 14이 발표하기 하루 전날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후아웨이의 최고 핸드폰 사양이던 후아웨이 메이트 50가 중국 자체 위성망인 베이두 위성과 접속을 해가지고 간단한 이제 그 텍스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베이두 셀룰라이트는 이제 우리 발음으로 하면 북두 위성인데요. 뭐, 이름이 의미하듯이 사실은 이제 그 GNSS 항법 위성으로 만든 것인데 요그 차세대 위성에서는 간단한 통신 기능까지 그래서 보이스 콜과 메시지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어서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미래를 보고서는 이런 기능까지 보고서 이제 합쳐 놓은 것이 또 항법 위성에 통신 기능까지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어떤 의미에서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위성망 회사, 지상망 회사, 반도체 회사, 그다음에 셀폰 그 터미널 공급 회사들 사이에 위성망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느 진영에서 서방 진영에서 중국 진영에서 접속하느냐에 따라 이제 아주 활발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성에 그 직접 접속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또 그 전부터 사실은 계속 논의가 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그 AT&T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AT&T의 주파수 지상 주파수를 사용해서 이것을 이제 위성으로 통해 휴대폰 접속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T모바일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AT&T 지상망을 사용하고 있는 AT&T 그 구독자라면은 신호가 사실은 기존의 지상 AT&T 기지국을 통해서 오는지 아니면은 AST 스페이스 모바일을 통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지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서부 사막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래스카 극지방 쪽으로 가면은 어, 지상망 신호가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위성망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AS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자체 리오 위성을 몇백 개를 띄워가지고 서비스 지역을 커버하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보이스라든지 텍스트를 넘어서 브로드밴드 인터넷까지 서비스를 하겠다는 이제 그런 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궤도 위성망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현재 저궤도 위성망을 사용한 활용 시나리오와 그다음에 각그 비즈니스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어, 어떤 그 개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궤도 위성망을 사용한 활용과 서비스에 대해서 분야별로 조금씩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궤도 위성망을 사용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뭔가 군사적인 측면을 제외한 그러니까 민간 수요 측면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흔히 얘기하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될까? 돈이 되는 진짜 우리 생활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일까?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들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3차원 모빌리티 통신 지원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차원 모빌리티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뭐 트랜스포테이션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이제 지표면 위주, 2차원 위주, 그것도 이제 육지 위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바다로 일단 2차원에서 확장하고 거기에다가 어, 창공까지 넣는 3차원으로 이제 그 트랜스포테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이 확장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려면은 이제 뭐 시상통신을 이용해서도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적어도 위성이 어, 전체 지구와 그 3차원 공간을 커버를 하니까요. 가장 적격인 기술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무인기라든지 드론 택시, 플라잉카, 우리나라에서도 뭐 빠르면은 뭐 1, 2년 뒤에 늦어도 뭐 2025년 이후로 이제 어, 저 잠실과 그다음에 김포, 인천공항까지를 이제 드론 택시를 이용해서 지원 서비스를 한다는 운항 서비스를 한다는 건데요. 그럴 경우 이제 그 드론 택시의 제어망, 그다음에 그 드론 택시를 타고 있는 사용자들이 그 쓰는 인터넷 서비스, 브로드밴드 서비스 등을 이제 위성 통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위성 통신도 아직까지는 계속 만들어지고 좀 더 활발한 서비스가 진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상망, 셀룰러망, 그다음에 이제 보통 항공망에서 많이 쓰는 커맨드 앤 컨트롤 C2 링크와 같이 어, 서로 보완을 하면서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뭐 또 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용 예로 가면은 뭐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주파 대역은 지상망 기술을 사용하고 고주파 쪽은 이제 위성 쪽에서 맞는 그런 시나리오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차원 통신 드론 택시라든지 UAM을 넘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또 전통적으로 뭐 위성 통신이 많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선박 통신 그런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위성을 통해서 과연 자율 주행이 가능할까 많이 궁금해하시고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꿈을 꾸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그 이제 많은 그 연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중국의 지리 자동차라는 회사입니다. 중국의 지리 자동차는 그 자체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위성망도 만들어 가지고 위성망까지 같이 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초창기에는 일단 위성망을 띄워가지고 위성망의 전통적인 뭐 응용 분야죠. 뭐 물류 관리라든지 드론 황법 활용 등에 이제 적용을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자기네들 그 자동차 서비스와 접목을 해서 위성을 통한 자율주행까지 이제 어, 계획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벌써 이제 작년 정도에 위성 몇 개가 이제 그 띄워졌고요. 자체 위성, 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위성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자체 위성을 만들어서 띄우고 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 플랫폼과 지상의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동을 해가지고 위성에서 만들어진 많은 데이터들, 영상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운행 아니면은 뭐 물류 관리에 관한 데이터들을 모두 받아서 그런 그 데이터들까지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말 그대로 진짜 그 위성 우주 데이터, 그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 모든 것을 다 엔투엔으로 연동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법에 활용하는 것은 뭐 중국의 지리 자동차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이제 회사 예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미국의 조나라는 회사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항법을 쓸 때, 지금 현재 우주에 올라가 있는 GNSS, GPS 위성과 아니면 이제 관성 항법에 기반한 그
위성을 활용해가지고 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의 GPS 위성이 보안도 없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위성수가 적은데 더 고도는 높은 중궤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약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저궤도 위성망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항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그 저궤도 위성망에 많은 신호, 그다음에 보안이 돼 있는 것을 그 활용하여서 현재 GPS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이제 그런 시도로 보고요. 역시 단순히 뭐 통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 이제 뒤에 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상 그 확보를 위해서 사용되는 저궤도 위성의 활용 분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시도의 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한 2년 전쯤에 시도한 것인데, 이제 베이징과 지난해 각각 지상망이 있고요. 그 지상망은 이제 뭐 5G 기반으로 되는 것인데, 요 두 개의 원거리에 있는 망들을 위성을 통하여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그 VR 고글을 착용한 채로 먼 거리에 있는 그 공장 설비를 조정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인 이제 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정도에 시도된 실험인데 실제 이제 발표는 작년 논문에 좀 발표가 되었고요. 위성을 사용한 사실 뭐 지상망의 백홀 연결은 많이 전통적으로 많이 생각해오고 사실 시도되어 온 그런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이제 저궤도 위성망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적으로 안정적으로 아주 그 저지연의 어플리케이션 실제 상황에서의 그 원거리 조정인 거죠. 기계 조정, 로봇 조정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보였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궤도 위성의 혁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연결돼서 항법에도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좀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저궤도 위성이 꼭 통신 쪽에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뭐 위성의 또 가장 큰 어플리케이션 축의 하나가 지구 관측 및 위성 영상인데요. 이쪽에도 저궤도 위성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형태에 따라서 카메라로 찍어서 가시광선대를 이용한 사진을 찍느냐 아니면은 RF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레이더적인 그런 식의 영상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EO 아니면 SAR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각 분야에서 모든 양쪽 분야 모두에서 저궤도 위성을 사용한 저궤도 위성 분진망을 만들어서 지구를 관측하고 위성 영상을 만들어내는 서비스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유명해졌던 넥사 테크놀로지겠죠. 넥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제 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성을 띄우고 운영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영상을 뭐 그때 그 전쟁 상황에서도 보셨다시피 실제 필요한 그 엔드 유저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갖고 있는 플래닛 랩스라는 회사인데요. 그 글자가 좀 작긴 합니다만 거기서 만드는 자체 그 작은 그 큐브 위성인데 사실은 뭐 통신 기능이라든지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달려있는 뭐 메모리 그다음에 CPU 기능 사양들이 사실은 꽤 몇 년 지났는데도 지금 보면은 그렇게 낮지 않은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위성들이 올라가서 활발히 많은 것을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지상에 공급하는 사용자들에게 공급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분야에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시가 바로 영상, 통신, 위성, 지상 모든 것이 통합되고 있는 그런 그 현재 그 기술 사업 트렌드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미국 공군에서 지상 그 관측 아니면 이제 정찰용으로 스팅레이라는 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건데요. 여기서 이제 흥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위성망을 이렇게 쭉 저궤도 위성을 띄웁니다. 그다음에 이 위성들은 각각 이제 영상 관측을 많이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럼 매우 많은 양의 고화질 데이터들이 이제 확보가 되겠죠. 그럼 그 고화질 데이터를 빨리 지상에 있는 엔드 유저들, 그 엔드 유저들은 군인들, 군 쪽인 수요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간 유저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그 위성의 경제성, 그다음에 그 저변을 더 많이 넓힐 수 있고요. 그럴 경우 그런 데이터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운링크 통신 속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많은 데이터를 실제 유저들이 있는 곳까지 만약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대안으로 지상에 있는 클라우드나 저장소까지 일단 데이터를 빨리 보낸 다음에 지상망을 활용하여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릴레이하는 그런 이제 통합망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고화질의 영상도 많이 찍어야 되고 그 영상을 빨리 지상망까지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 전달이 엔드 유저까지 안 될 경우 지상망 그 클라우드와도 연동이 되어서 잘 스케줄링 되고 빨리 전달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위성망 연구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모든 목적면, 그다음에 그 활용면, 그다음에 실제 어느 그 공간에 배치되어 있느냐 그런 것까지 모두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지금까지 이제 위성이 떻게 활용되는지 통신 위성부터 저궤도 위성이 통신망에서 이제 활용되기 시작하여서 그런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걸 더 넘어서 항법 그다음에 이제 영상까지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기능이 통합되고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상망과의 연동도 필요하다 그런 개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장부터는 그런 그 위성망의 활용, 그다음에 지상망과의 연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핵심 기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것은 아주 개괄적인 위성망의 진화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트랜스페런트 위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위성은 단순히 지상에서 신호가 올라오면은 그 신호를 다른 지상에 있는 다른 그 사용자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위성 자체는 특별한 뭐 신호 처리라든지 복잡한 뭐 디지털 기능은 없이 신호를 잘 받아서 그걸 잘 증폭하고 필요한 주파수로 전환해 준 다음에 다시 내려주는 역할이었죠. 그것을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위성이라고 불렀고 특히 이제 정지궤도 위성처럼 위성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쓰였던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저궤도 위성이 이제 많이 쓰이고 그럼 이제 위성 궤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위성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단순히 신호가 위성까지 올라와서 바로 다른 지상면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것은 딜레이 면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위성 간 신호를 전송하는 요 인터셀룰라이 링크, 위성 간 링크의 활용이 이제 강조되었고 그리고 이제 위성간 링크 같은 경우에는 RF부터 모든 주파수를 쓸 수 있습니다만 특히 위성간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서 이제 대기가 없으니까 감쇄가 없고 따라서 옵티칼 밴드를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ISL이라고 그러면은 저기도 위성망에서 ISL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방통신과 결합이 되는 형태로 나오고. 그럼 이제 위성 입장에서는 신호가 올라올 때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도 이 신호가 과연 지상으로 바로 내려갈 신호인지 아니면은 다른 위성으로 전달될 신호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판단은 아주 간단한 예 중에 하나인 겁니다. 위성에서 이제 이 신호를 받았을 때 이 신호의 목적지를 어디로 보내줘야 되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아주 간단한 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바로 위성 자체에서 어느 정도 신호 처리 기능, 그다음에 의사 판단 기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온보드 프로세싱, OBP라고 부르고, 뭐 신호 형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뭐 스위칭, 라우팅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신호를 받아서 실제 이제 그 복조와 디코딩까지 해서 로 신호를 뽑아낸 다음에 그 신호를 다시 원하는 링크의 특성에 맞추어서 주파수라든지 모드 코드에 맞추어서 다시 채널 코딩하고 변조해서 실어보내는 그런 기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이제 넓은 의미의 OBP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요즘 5G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망의 가상화, 소프트웨어화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위성에도 이제 이런 시도가 나옵니다. 위성 수가 많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위성에는 뭔가 복잡한 그 기능을 넣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이 약간은 중앙 집중적이고 라우팅 기능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래서 유저들의 그 각각 매우 다른 QoS 그 요구 사항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거의 적합한 것이 바로 이제 SDN,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이죠. 그래서 위성에도 이제 SDN,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 기능을 넣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 SDN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컨트롤 메시지를 위성에 전달하는 그 컨트롤 링크, 컨트롤 플레인 자체도 이제 무선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좀 불안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딜레이가 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성 자체의 컨트롤러를 올리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위성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플라잉 컨트롤러가 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어드밴스드 리서치 타픽으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 포함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저런 뭐 SDN도 구현하고 뭐 온보드 프로세서도 구현하고 그다음에 뭐 플라잉 컨트롤러도 위성에 구현하는지 그런 것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지, 어떤 기술들이 실제 위성에서 이제 사용될 것인지. 첫 번째는 이제 온보드 컴퓨팅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간단한 뭐 신호 변조, 복조, 뭐 채널 코딩, 디코딩이라든지 간단한 스위치 라우팅 기능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도 어쨌든 위성에 이제 컴퓨팅 기능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인데 위성에 컴퓨팅 기능을 실어 보내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주 상황이라는 것은 아주 급한 상황이고요. 뭐 온도도 다르고 압력도 다르고 중력도 다르고 뭐 모든 것이 다 다르면서 위성은 또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공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상에서 우리가 기지국에 설치하는 컴퓨터라든지 여러 전자부품이 그대로 이제 우주에 올라가면 동작을 잘 못하거나 수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보안 작업, 보안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바로 온보드 컴퓨팅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지상보다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상만큼의 퍼포먼스는 아직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냐 보시면은 요것은 이제 스위스의 루악이라는 회사에서 링스라는 그 이름으로 만들어낸 이제 그 쿼드코어 암 기반 FPGA 프로세서인데요. 한 뭐 30,
드라이스톤 밉스 정도, D맵스 정도를 이제 제공하고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물으신다면은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이것은 달리아라고 유럽의 ESA,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입니다. 미국의 나사에 대응되는 이제 유럽의 우주국인데요. 거기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SOC를 역시 또 암4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한 4,000 D밉스 정도를 제공을 해요. 왼쪽에 있는 그 루악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거긴 하지만 뭐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출력수라든지 보면은 아직 지상 프로세서에 비해서는 뭐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정도 아직까지는 성능이 뒤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때 그 위성 그 온보드 컴퓨팅 기능이 지상에 비해서 길게는 뭐 한 20년 정도도 뒤져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성에 실제 들어가는 컴퓨팅 기술을 좀 더 많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그 비용을 낮추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개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위성 각각이 말 그대로 AI 기능, 인텔리전스 기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디스트리뷰티드 인텔리전스로 구현하는 것인데 전통적인 관측 위성은 보통 이제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레이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구하면은 그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이제 압축시키려고 그랬죠. 그래서 양을 줄임으로써 지상에 보내는 그 통신 밴드위스 부담도 줄이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통 이제 만들어지고 설계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미래 AI 기반 온보드 구조가 가능하다면은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그 사진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진을 찍었는데 구름에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 사진을 지상으로 내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AI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굉장히 간단한 원빗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죠. 구름에 가려져 있느냐, 안 가려져 있느냐. 그럼 그것만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AI 기능이 위성에 갖추어진다면은 굳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부 다 압축해가지고 보낼 필요 없이 필요한 것만 골라내서 지상에 보냄으로써 통신 기능까지 통신 기능과 성능, 비용까지 더 효율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미래 AI 기반 온보드 구조를 만들려는 그 목표와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보드 프로세서나 온보드 이제 그 소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극한 우주 환경에서 온보드 프로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가장 뭐 쉬운 방법은 일단 하나 올리는 대신 칩을 세 개 올리고 세 개 올리는 대신 다섯 개 올려서 그 중에서 몇 개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그 소자들이 동작을 함으로써 계속 전체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은 보장해주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태양에서 계속 이제 방사 그 선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 소자에 에러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에러들이 계속 쌓여서 누적이 돼서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된다든지 아니면 실제 물리적인 그 소자까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재부팅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진짜 물리적으로 어떤 뭐 금속 보호막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우주에서의 극한 환경에 영향을 줄인다든지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주 부품, 우주 소자, 궁극적으로 이제 우주 시스템의 비용을 올리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만들고 실제 지상에서 쓰고 있는 커치 부품들을 그대로 우주에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이제 위성
통신, 위성 시스템의 연구자들의 또 역시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통신 얘기입니다. 제가 위성관 통신 말씀드렸죠. 적외도 통신은 위성이 많아지니까 위성에서 바로 지상으로 신호를 모든 것을 다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위성관 통신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지상에서 대기의 영향 때문에, 대기의 감사 영향 때문에 광통신 고주파가 못 쓰였던 것이 우주에서는 조금 더 어, 그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위성관 광통신이 많이 각광을 받고 이제 연구가 되는 것인데요. 현재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 현재 베타 버전은 극지방에서만 이제 위성간 통신을 시험 중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베타 버전으로 올라가 있는 스타링크는 그 위성간 광통신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2세대 모든 위성은 위성간 통신을 지원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성간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이제 위성의 그 방통신 송수신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위성의 아래쪽에 4개가 달려서 쉽게 얘기해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이제 방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레이저 터미널 회사들로 이제 이런 독일의 회사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우주 광통신 기술은 지상에서 하듯이 뭐 아주 그 하이 오더의 마이모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은 아직 아니고요. 전반적인 사이소 기반인데 현재 이제 뭐 실험실 레벨 아니면 아주 그 군사적인 그런 목적에서 그 터미널들을 몇 개를 이제 패럴렐하게 어레이화 해가지고 용량을 높이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광통신에서 현재 중요한 기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이 PAT입니다. PAT는 Pointing, Acquisition, Tracking의 이제 약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위성이 2개 있을 때 레이저 빔을 쏘고 레이저 빔을 다른 쪽에서 받을 때 그 빔을 잘 쏘고 잘 받고 그 다음에 둘이 일단 통신을 시작한 다음에 계속 잘 유지하는 그 3가지 포인팅, 에피션, 트래킹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파수가 높고 광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 파장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주파수가 높고 광대역이니까 파장도 낮아지고 아주 고밀도, 고파워, 고출력의 파워를 밀도 있게 보내서 작은 크기의 안테나로도 고용량의 통신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양날의 검이 되는 거죠. 빔이 굉장히 작고 안테나도 작으니까 조금만 엇나가더라도 통신이 끊어지는 형태가 생기고 그래서 송수신간 빔 정렬 및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역으로. 그래서 이제 그 PA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모듈레이션 기법으로 온오프킹 아니면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레이저를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껐다 켰다 하고 필요한 곳에서 켜주고. 그래서 받는 곳에서는 빛이 켜져 있으면 신호가 오는 거고 빛이 안 들어오면 신호가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다이렉트 디텍션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껐다 켰다 하니까 원빗 인포메이션밖에 못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상망에서 사용하는 컴 이상 이제 그 모든 그 신호의 페이지와 시간까지 동기화해서 하는 코헤런트 디텍션 기술은 아직까지 방통신에서는 널리 쓰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연구실에서는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아직까지 폭넓게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다이렉트 디텍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직 광통신에서 이제 그 하드웨어 기술이 RF에 비해서는 아직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아주 고출력의 파워를 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저전력인 전송 파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빔을 정밀하게 잘 제어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RF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광대역 W
밴드위스로 이제 그 데이터량을 늘리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참고적으로 지상에서 그런 광통신은 어떻게 쓰이느냐?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정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지상에서는 대기가 있고 그 대기에 뭐 습기라든지 뭐 산소라든지 있는 것이 이제 그 아주 고주파인 광통신 신호를 보내기에 적합하지가 않죠. 감쇄가 심하니까요. 이제 상대적으로는 뭐 거리도 굉장히 짧고 데이터 량이라든지 출력 레벨이 높지 않은 수준에서 이제 뭐 빌딩 간 빌딩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랜투랜 커넥션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주에서 위성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우주까지도 통신을 할 때 레이저 통신을 이용하면 좋은데 그럼 당연히 이제 광대역으로 밴드위드도 넓어지고 안테나 크기도 작아질 수 있으니까 데이터도 많이 보내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그 대기에서의 심한 감쇄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힌트가 이제 그 천문학에서 나옵니다. 천문학에서 광학 그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별을 볼 때 당연히 이제 그 빛의 감쇄가 생기니까 영상이 왜곡돼 보이는데 그 경우에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댑티브 옵틱스라고 그래 가지고 레퍼런스 시그널을 보내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는 시그널이죠. 어떤 아는 시그널을 보낸 다음에 그 시그널이 어떤 식으로 왜곡되는지를 보고 그래서 그 왜곡된 신호를 왜곡된 형태가 어느 형태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채널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사실 통신하는 사람들은 이 기술이 무엇인지 많이 알고 있죠. 와이어리스죠. 이퀄라이제이션 기술이랑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이용되는데 계속 이제 관건은 그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잘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비용을 이제 최적화할 것이냐, 가성비를 높일 것이냐 그런 것들이 어, 앞으로 연구 개발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위성통신망 핵심 기술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 온보드 컴퓨팅 그다음에 이제 위성 간 광통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슬라이싱 기술입니다. 슬라이싱 기술이라 하면은 5G 지상망에서 많이 쓰이는데 굉장히 그 한정되어 있는 어, 통신망 자원을 많은 수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갖는 유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특화해서 제공하고 서로 간의 간섭이나 영향은 없도록 할 것인가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슬라이싱의 뭐 정의, 목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위성에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위성에 슬라이싱을 적용한다. 그러면 가장 큰 관건이 무엇이냐? 특히 저궤도 위성망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빌리티가 문제가 생깁니다. 위성 각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상화를 통하고 슬라이싱을 통해서 위성망 자원을 확보해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는데 이 자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몇 분이 지나면은 위성이 사용자 시야에서 사라져 버림으로써 더 이상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성망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위성의 모빌리티를 고려해서 시변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주기적으로 시간에 맞추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통적으로 위성망에서 많이 논의되어 온 핸드오버. 어, 말씀드렸다시피 적에도 위성망의 경우는 위성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짧으면은 뭐 5, 6분, 길어야 10분 이내에 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사용자가 지상에서 접속하는 위성이 바뀌는 것을 다루어지는 핸드오버가 필요한데 이런 핸드오버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그 액세스 위성, 핸드오버가 되는 위성까지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라우팅 경로도 같이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실제적인 위성 물리막,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가상망간의 인베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최적화되어야 되는 것이 위성망 슬라이싱 기술의 큰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오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어, 그 발표한 결과로는 결국은 접속 위성이 핸드오버가 일어나는 것은 만약에 그 서비스 시간이 그 핸드오버 시간보다 더 길다면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얘기는 핸드오버 자체가 위성망 슬라이싱, 위성망의 가상망과 물리망 간 인베딩에 꼭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핸드오버뿐만이 아니라 접속 위성 자체가 바뀌면은 그 접속 위성까지 데이터가 전달되는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오는 라우팅 경로도 같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종단간 end-to-end 슬라이싱도 주기적으로 재설정이 되고 이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 고려해 줄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어야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드오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면 위성의 핸드오버 기술의 가장 큰 양극단은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가장 가까운 위성을 항상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이 이제 직선으로 쭉 한쪽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 기준으로 왼쪽에서 들어와서 머리 위 가장 가까운 데 왔다 오른쪽으로 사라지죠. 그럴 경우에 이제 가장 가까운 위성만 선택해 주는 것, 위성을 선택하도록 계속 핸드오버를 자주 바꿔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한 위성을 택했을 때 그 위성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성을 처음 택할 때 가장 그 서비스 시간이 길도록 가장 멀리 있는 위성을 어떤 의미에서는 택해주는 거죠. 저와 통신 링크가 유지 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멀리 있는 위성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양극단, 가장 가까운 위성을 택하거나 아니면 링크가 생기는 가장 먼 위성을 처음에 택하는 그 양극단의 이제 중간 지점 어딘가에 우리의 최적 핸드오버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됩니다.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뭐 한 위성이 제가 지금 한 1000km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가까운 위성을 항상 택하는 것은 가장 그긴 서비스 시간을 택하는 핸드오버 기술보다는 약 2배 정도 핸드오버 주기를 빠르게 하고요. 근데 이제 핸드오버 주기를 빠르게 하면 그만큼 라우팅도 바뀌어야 되고 슬라이싱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성이나 퍼포먼스에는 악영향을 준다. 이런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5G, 6G에서 많이 쓰이는 슬라이싱 기법을 위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성에서 전통적으로 고려해온 핸드오버 기능과의 연결이 필요하고 최적의 핸드오버 기법을 택할 때 그와 연결된 라우팅, 업데이트, 그리고 그와 연결된 슬라이싱 재설정까지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 공유를 통해서 저궤도 위성망의 활용 서비스와 핵심 기술에 대해서 1시간 조금 넘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6G에 위성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뉴 스페이스 시대에 이제 그 대규모 위성망이 막 건설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성통신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디쉬 안테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셀폰에서 직접 접속을 하는 그런 기술도 크게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인 위성과 지상 연동망 출현이 머지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성의 아키텍처 측면, 뭐 아키텍처와 관련된 서비스 핵심 기술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그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통합되고 있는 것이죠. 통신, 관측, 항법 이런 것들이 모두 활용되면서 이 서비스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모두 위성에 갖추어지는, 그래서 위성이 AI 컴퓨팅 기능도 갖추고, 그다음에 또 대용량 위성 간 혹은 위성 지상 간 통신 링크까지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그 핵심 기술의 니드가 생기고, 따라서 핵심 기술 발전을 드라이브한다. 이제 지상망에서 쓰이는 가상화라든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위성에도 접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은 저궤도 위성망의 경우 위성망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빙 토폴로지를 어떻게 잘 그 슬라이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리할 것이냐. 그럼 전통적으로 쓰이던 핸드오버라든지 아니면 ISL 라우팅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최적화가 돼야 되고, 따라서 전반적인 시스템 지표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시스템의 성능 간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어, 위성망 활용 서비스와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